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은 교재 462페이지 추심 결제 방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심이라고 하는 건 은행의 어떠한 개입이 있는 결제 방식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심이라고 하는 건 은행한테 돈 좀 받아다 줘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라고 이제 가볍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미와 특성 부분에 보시면 은행 간 중개에 의해서 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이다. 선적 서류를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어떻게 전달한다? 은행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추심 의뢰은행과 추심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중간에 끼이게 된다. 이러한 추심 결제 방식에서는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배웠었던 환어음이라는 게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음법이 적용이 되고 또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RC 522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추심 결제 방식에서 이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 적용이 되려면 그 어떤 추심 적용 계약서 상에 이러한 URC 522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기재될 필요가 있다. 우리 인코텀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거래 계약에 인코텀지를 반영을 하자라고 하면 중거문헌이 있었어야 하는 것처럼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역시도 이러한 중거문헌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국제화로 인해서 다수의 국제기업들이 세계 도처에 지사 현지법인 사무소 등을 설치해서 본지사가 무역거래에서는 신용장보다는 추심이나 송금 방식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신용장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부탁을 해서 은행이 수입자 대신 수출자한테 돈 줄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심사 기준, 까다로운 심사 기준도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은행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결제 방식이다 보니까 은행의 수수료도 세요. 그러다 보니 이런 본지사 간 거래에서는 보다 간편한 서로 간에 어느 신용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금이라던가 아니면 추심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제 우리 선적 서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은행을 통해서 수출자가 은행을 통해서 수입자에게 전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신용장도 같은 방식으로 서류는 전달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적용되는 국제 규칙이라던가 실제 거래 관계에는 차이가 이제 있겠죠. 그리고 추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이어서 배우겠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DA라고 하는 것과 DP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만약 DA인지 DP인지 구분이 없다라고 하면 DP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심은 은행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을 하고 나서 의뢰를 합니다. 나 돈 좀 받아다 줘 라고 하면 이 추심을 의뢰받은 은행은 해외에 있는 수입자한테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실제 추심을 행할 추심은행에다가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추심은행이 요거를 하고 돈을 받아서 돈이 이렇게 오는 경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추심 결제 방식의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추심을 먼저 다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보도록 하고요. 추심 거래의 당사자를 볼게요. 추심 의뢰인 이 사람이 추심을 해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게 되겠죠. 이 추심 의뢰인을 프린시펄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환어음도 발행을 하는 겁니다. 환어음도 발행을 하는데 이 환어음의 발행인이기도 하면서 돈을 최종적으로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 프린시펄 외에 이 사람은 환어음을 발행하는 드로어도 되고 그리고 실제 환어음 상에서 돈을 받는 페이이도 된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우리 교재 456페이지 부분 같이 함께 복습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돈 달라고 환어음을 작성을 하는 거냐? 수입자한테서 결국엔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드로이라고 하고 이제 환어음이나 선적 서류를 이렇게 보내서 돈을 이렇게 받아오는 절차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심 의뢰은행은 레미팅 뱅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출국의 은행이 되고요. 실제 추심을 하는 은행, 돈을 수집해온다. 콜렉팅 뱅크, 수입국의 은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팅 뱅크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추심은행에서부터 서류를 받아서 실제 지급인 수입자한테 제시하는 은행, 얘랑
직접적인 어떤 거래 관계가 있는 은행이 이제 되겠다. 뭐 추심을의 은행하고 프레젠팅 뱅크하고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추심 결제 방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DA와 DP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DA는 뭐냐면 다큐먼트, 선적 서류가 이렇게 가겠죠. 선적 서류를 주는데 어떤 조건으로 주느냐? acceptance, 환어음을 acceptance,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적 서류를 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적 서류가 있어야 물건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DA 결제 방식에서 acceptance, 인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인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만기에 돈 줄게 라고 약속해놓고 선적 서류 받아서 물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어음이 제시되고 나서 바로 돈을 받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한부 환어음이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A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는 상품을 선적하고 나서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을 해서 은행에 추심을 의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추심은행, 이 제시은행이랑 거의 같은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해당 환어음을 제시를 하고 수입자가 이를 인수, acceptance를 하면 선적 서류를 인도를 하고 수입자는 만기일에 환어음상에서 이제 만기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죠.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게 된다라고 해서 파란색 박스에 지금 요 거래관계 설명드렸던 부분이 글로써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DA하고 OA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OA는 외상거래죠. DA는 은행이 심부름을 해줘요. 그럼 은행이 심부름을 해주니까 DA가 반드시 OA보다 반드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어서 종류 DA, DP를 한 다음에 배우겠지만 은행은 단순히 심부름을 해줄 뿐이지 그 어떠한 책임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문제에서 OA보다는 DA가 엄청 안전하다, 반드시 안전하다 이런 보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보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A는 이제 서류라고 하는 건 환어음입니다. 환어음을 수입자가 드로이가 acceptance 해주는 조건으로 선적 서류를 인도하는 것이고 DP 같은 경우에는 페이먼트, 얘가 환어음 받아서 페이먼트를 바로 환어음 받고 돈을 바로 지불해주면 선적 서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드로어는 환어음을 기한부가 아니라 일람불로 발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람불로 발행을 하는데 차이가 있다. acceptance가 아닌 payment를 조건으로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 서류를 인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DP 거래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DP의 사이트 그리고 DP 유전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진짜 본질적인 의미의 DP는 DP at 사이트가 맞겠다. 환어음 제시하고 돈 받으면 동시에 이루어지면 선적 서류 준다. 이게 바로 DP의 사이트고요. DP 유전스는 뭐냐면 이 추심은행이 선적 서류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원래는 환어음이랑 같이 바로 드로이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수입자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일정 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출자 입장에서는 추심은행이 그 선적 서류와 환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돈을 받을 수 없죠. 환어음은 일람불로 발행이 됐습니다. 이 당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제시가 되면 돈은 바로 이 드로이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P 유전스는 일정 기간 동안 추심은행이 서류와 환어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DP의 사이트 본질적인 DP 결제 방식이라고 되어 있고 DP 유전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고요. DP 유전스 역시도 DA와 같이, DP도 DA와 같이 어떠한 이제 거래 절차가 텍스트로서 파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다.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세요. 설명드린 내용을 파란색 박스에 텍스트로 넣어놓은 이유는 이 거래 순서가 올바르게 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로서도 이 내용을 먼저 이해하신 후에 좀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추심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건 추심 거래에 관여하는 은행들은 단지 어떠한 이제 보조자 역할을 할 뿐이다. 진짜 심부름만 할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가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사실 정확해요. 그리고 추심 의뢰를 받았다고 해서 이 은행이 반드시 추심 의뢰를 여기 추심은행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추심은행 역시 추심은행으로부터 추심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추심을 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들이 뭔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추심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우리는 이거 하지 않을래 라고 그 즉시 통보는 해주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행의 의무 볼게요. 은행은 단지 심부름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서류가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이런 거에 대한 심사는 일체하지 않아요. 다만 은행에서 보는 건 뭐냐면 추심 의뢰서에 선적 서류는 이런 게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선적 서류를 내주세요. 이런 게 적혀 있는데 그 추심 의뢰서에 있는 서류의 명세와 실제 우리 은행에 들어온 서류들의 명세가 일치하는지, 여기엔 A, B, C가 적혀 있는데 여긴 B, C만 있다. 그럼 A가 누락됐어요 라고 이제 그 정도만 좀 확인하고 통보해주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심거래에서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의뢰인이 지정한 은행으로 추심 서류를 송부해야 되고, 만약에 그 추심 의뢰인이 지정한 은행이 환거래 은행, 자기들끼리도 이제 환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환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환거래 은행, 인수지국가의 이 수입국이죠. 다른 은행으로 송부할 수도 있어요. 송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추심은행은 지급인이 자기 고객이면 직접 서류를 제시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또 다른 거래은행, 거기가 바로 프레젠팅 뱅크가 되겠죠. 그 은행으로 이제 서류를 송부한다. 만약에 이 드로이가 나 돈 못 주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에는 돈 못 준대 라고 알려주고 60일 내에 이 수출자, 프린시펄이 어떠한 이제 지시가 없으면 다시 서류는 반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한 추심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분할해서 받아도 괜찮아요, 분할해서 받을게요 라고 어떻게 명시적으로 뭔가 기재된 경우가 아니라면 분할 지급은 허용되지 않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분할 지급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의 면책, 사실상 이 외에는 전부 면책이라고 보셔도 돼요. 보신 것처럼 1번에 서류의 내용 심사할 의무 없다 말씀드렸죠. 서류의 종류와 통수 정도만 확인을 한다. 그리고 추심의뢰은행이나 추심은행이 어떤 이제 추심거래와 관련된 본 무역거래와 관련해서 뭐 물품을 보관해 주세요, 아니면 뭐 무역보험에 가입을 해주세요, 이런 지시를 받더라도 그거를 행할 의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송달 중에 발생한 전문 용어의 번역이라던가 해석상 오류에 대한 책임도 없고, 어떠한 지연이나 멸실에 대한 책임도 없다. 그리고 DA 같은 경우에는 인수 후에 인수를 하겠다고 한 다음에 선적 서류를 이 드로이가 받고 만기에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기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추심은행이나 추심의뢰은행이 이 드로어에게 대금을 지급해줄 어떠한 의무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에다가 뭔가 추심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이 선정한 은행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얘가 지정한 이 은행이 시킨 거를 안 했다고 해서 야, 너가 지정했으니까 너가 책임져 라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것도 은행의 면책사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수출로 나온 매입 추심 신청서라고 있죠. 그래서 한국무역은행합 이라고 돼 있어 메일 투 더 베트남 뱅크라고 돼 있는데, 한국무역은행이 요 추심의뢰은행이 되겠고, 그 베트남 뱅크가 바로 추심은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 서식은 참고 삼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출제 유형 파악하기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DP, DA 거래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자, 틀린 보기는 4번이고요. 어음이나 추심 지시서에 DP인가 DA인가를 명시를 해야 되고, 그러한 명시가 없다면 무엇으로? DP로 간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470페이지 팩터링과 포페이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는 방법은 아닌데요. 팩터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우리 OA, 이제 송금 방식에서 OA 거래를 할 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팩터링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외상 매출 채권, 수출자가 가지고 있는 외상 매출 채권을 팩터라고 하는 사람이 뭐 사주거나 아니면 그걸 보고 일단 돈을 먼저 내주거나 하는 거를 이제 팩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팩터링이란 수출자의 물품 수출 후 발생한 외상 매출 채권을 팩터가 할인하여 매입. 그러니까 원래 100만 불짜리면 조금 더 싸게 99만 불 이런 식으로 주고 그 채권을 사가거나 아니면 그 채권을 보고 돈을 일단 먼저 내주고 자기는 수입자한테 대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수출자가 가지고 있는 수출 채권에 어떤 상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금융이라고 하거든요. 돈을 미리 주는 거를 이렇게 전도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 수출자는요. 수출국에 있는 팩터에게 나 이거 팩터링으로 돈 좀 먼저 받고 싶어 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사실상 팩터링 이용을 하려면 수출자하고 수입자 간에 우리 대금 결제는 팩터링 방식으로 하는 걸로 하자라고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팩터는 전도금융 외에도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신용승인, 매출채권 관리, 회계 업무 처리 등의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팩터링은 신용장애에 비해 절타는 간단하나 수수료가 높은 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래 절차를 먼저 보실게요. 거래 절차 471페이지예요. 수출자는 수출 팩터에게 수입자의 신용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팩터링 방식을 통해서 내가 수출자에게 생긴 수출 채권을 팩터링한테 싼 값에 팔거나 아니면 전도금융을 받을 생각이잖아요. 그럼 수출 팩터는 그래 하면서 그냥 돈 내주겠어요? 아니죠. 저 수입자가 이쪽 의뢰한 수출자한테 돈을 진짜 줄까 말까 이거를 재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팩터한테 먼저 수입자의 신용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요. 그러면 수출 팩터는 이제 수입자의 신용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있는 당사자의 신용조사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입국에 또 수입 팩터가 있어요. 수입 팩터한테 신용조사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수입국에 있는 수입 팩터가 신용조사를 하고 신용 한도를 통지를 해줍니다. 신용 한도라고 하는 거는요, 수입 팩터가 수입자를 막 조사를 해봤더니 이 회사는 이만큼까지는 충분히 돈 줄 수 있겠어. 만약에 이 사람이 이만큼 못 주면 그거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게 신용한도, 신용승인 통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용한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수출자하고 수출 팩터가 팩터링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팩터링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수출자와 수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그 매매 계약의 조건 중에서 대금 결제 방식은 팩터링 방식에 의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매 계약, 팩터링 계약하고 매매 계약까지 끝났다 하면 수출자는 물건을 만들어서 선적을 하고 선적 서류를 수입자가 아니라 수출 팩터한테 주고 전도금을 받고요. 그러면 수출 팩터는 그 수출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수입자와 수입 팩터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수입자는 수입 대금을 수입 팩터한테 지급을 하고 수입 팩터는 또다시 수출 팩터한테 대금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종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수입자한테서 어떠한 외상 매출 채권에 대한 대금을 받고 이거를 또 상계 처리를 하고 이런 수입자의 신용 관리를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누가 해준다? 팩터가 해준다. 그러다 보니 수출자는 자기가 물건 만들고 판매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여기 돈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 회계 처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신용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뭐 서류 제출하고 뭐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복잡해요, 절차가. 반면에 팩터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낮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없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편리하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자금 회전 기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팩터링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70페이지 거래 대상 채권과 상환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래가 되는 채권, 팩터링 방식을 활용하는 채권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거나 미래에 확정될, 그러니까 팩터링 계약 먼저 체결을 하고 그 다음 매매 계약 체결하고 이 순서가 나오고 있죠. 그런 비유통증권, 매출 채권입니다. 비유통증권이에요. 매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상환 청구 가능 조건 또는 상환 청구 불가능 조건 둘 다 이제 인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페이팅 보도록 할게요. 포페이팅 같은 경우에는요, 그 대상 어음이 아까 우리 팩터링 같은 경우에는 비유통증권이었는데, 우리 포페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어음이라던가 약속어음 같은 유통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교적 장기간, 중장기이고 금액도 좀 더 큰 이제 그러한 것들이 포페이팅, 글자도 한 글자 더 많죠. 포페이팅 이제 그 계약의 거래에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을 파는 건 똑같아요. 근데 금액도 크고 기간도 길고 이러한 외상 채권을 갖다가 고정된 가격으로 고정된 금리로 할인을 해서 돈을 먼저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외상 거래를 현금 거래인 것처럼 전환이 되는 거죠. 고정된 금리로 할인해서, 그러니까 할인 매입을 하겠죠. 내가 100만 불을 갖고 있으면 100만 불에 그냥 사가는 포페이터는 없어요. 근데 그 얼만큼 싸게 하는 거냐라고, 그러니까 고정 금리가 있다. 그 고정 금리로 난 돈을 조금 덜 받고 이제 현금 거래인 것처럼 돈을 바로 받는 거, 이걸 포페이팅 거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포페이팅이란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을 보유한 수출자가 포페이터에게 해당 어음을 어떻게 상환 청구 불가능 조건으로, 우리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가능 불가능 모두 다 이제 오케이였었는데, 포페이팅 같은 경우에는 상환 청구 불가능 조건으로 할인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내가 외상 거래를 현금 거래인 것처럼 전환을 했더니 일단 신용위험 없어졌죠. 이제 환율이 나중에 되게 늦게 받으면 중장기 거래니까 환율이 이제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해서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는데, 그런 환위험 해지됐죠. 그리고 이제 비상위험도 해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DP 거래에서 DP 유전스, DP at 사이트라고 배웠죠. at 사이트는 한 방에, 유전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좀 둔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이트와 유전스 개념이 신용장 거래에도 있어요. 신용장을 줄여서 LC라고 하는데요. 이제 포페이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거래다 보니까 신용장 중에서도 어떤 것? 사이트가 아니라 LC 유전스, 또는 우리 추심 같은 경우에도 DP, 바로 페이먼트 되는 DA, 페이먼트 되는 DP가 아니라 accept 했다가 나중에 돈 주는 기간이 좀 걸리는 DA 거래에서 이제 거래들이 우리 포페이팅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우리 대금 결제는 팩토링으로 하자라고 서로 간에 합의를 했었죠. 그와 대비되게 포페이팅은 이런 것들을 좀 비밀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페이팅 역시 포페이팅에 관한 국제규칙 URF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72페이지 보겠습니다. 거래 대상 채권 및 상환 청구권. 우리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되었거나 아니면 확정이 될 비유통증권, 매출 채권에 대해서 팩토링이 활용이 되었었고, 포페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제법 중장기고 금액도 제법 큰 이제 그러한 이제 것들이 대상이 된다. 그리고 상환 청구 불가능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자, 포페이팅에서 돈을 이제 채권을 약속어음이라던가 환어음을 매입해주는 포페이터라고 하는 사람은 금액도 크고 이게 중장기다 보니까 자기가 수입자한테 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포페이터가 위험을 다 떠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지급보증 같은 거를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수출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돈을 나중에 받아야 되는 LC 유전스라던가 DA로 이제 대금 결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이거 포페이팅으로 뭔가 좀 위험을 해지하고 현금 거래로 전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포페이터한테 미리 좀 의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수입자고 이만큼 거래를 할 건데 라고 하면 포페이터가 그 나라 사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지금 현재 환율 동향이라던가 국제 금리 동향 이런 걸 보고, 아, 그러면 이 수출자한테
수출자의 관련 은행한테서 지급보증 같은 거 추가로 받아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이렇게 사실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포페이팅 계약이 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수출자 입장에서는 포페인터한테 상담을 받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 체결할 때 수출자한테 미리 요청을 보통은 하겠죠. 너 신용장 개설하잖아. 신용장 LC 유전스 개설하잖아. 그때 그 은행의 지급 보증도 같이 좀 받아와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래 절차에 보시면 1번이 수출자 수입자 매매 계약 체결하고 수출자는 선적을 완료한 다음에 이제 포페이터와 수출자가 포페이팅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가장 먼저 수출자가 포페이터와 어떠한 이제 은행의 지급 보증이나 이런 게 필요하진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제 수출자는 어쨌든 이제 포페이팅 계약까지 체결이 된 다음에 물품 선적을 했으면 그 선적 서류 그리고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같은 것들을 포페이터한테 제시를 하겠죠. 그리고 이때 포페이터가 요구한 어떤 이제 지급 보증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줄 것이고요. 그럼 포페이터는 수입자 또는 은행, 지급 보증한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페이팅 계약을 했다고 해서 포페이터가 이게 만약에 신용장 거래면 은행이 막 개입돼 있을 텐데, 추심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은행에 이전 포페이팅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통보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포페이터가 어떤 경우에 이제 은행 보증이나 어음 보증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냐면, 포페이터가 수입자를 딱 봤을 때 진짜 잘 나가는 회사, 이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은행 보증이나 어음 보증을 좀 요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 어떤 식으로 신용장 거래에서, 우리가 신용장 거래를 배우진 않았지만 신용장 거래에서 포페이팅이 활용이 되는지를 좀 보시면, 여기 수출자가 있고요.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습니다. 자, 신용장 거래에서 수입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나라에 있는 은행에 가가지고 나 물건 사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 얘네는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나 돈 없어. 돈 대신 좀 준다고 해줘 라고 하면서 신용장 개설을 신청을 합니다. LC 오픈. 그러면 은행이 오케이 알았어 하고 신용장을 발행을 하고, 이거를 야, 수출자한테 내가 돈 대신 줄게 라고 이렇게 통지를 해줘요. 통지를 해주고, 보통 이 은행이 지급 보증은행도 같이 됩니다. 이 은행이. 그러면 나는 이제 물건을 싫겠죠. 수출자는. 그러고 나서 여기 포페이터가 있는 거예요. 포페이터. 보통 신용장 거래에서는 은행으로 가는데, 이제 이 경우 포페이터한테로 가가지고 서류라던가 환어음 같은 거를 이제 주게 됩니다. 서류, 환어음 몇 번이죠? 서류 등을 준다. 그럼 포페이터는 이 서류 등을 A라고 할게요. 주고, 그러면 이 은행에서는 서류에 대한 인수했어요 라고 A 인수 통지를 합니다. 이 인수 통지를 받은 다음에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보증한 은행으로부터 이제 인수 통지를 받은 다음에 포페이터는 그 다음 이제 금액을 주는 거예요. 할인된 이제 금액을 주는 거고, 그 이후에 돈을 이렇게 받아서 포페이터가 대금을 회수를 하게 된다라고 간략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 파악하기 보도록 할게요. 473페이지고요.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 팩터링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찾으래요. 자, 올바른 것은 2번이고요. 1번. 수출자는 별도의 담보 없이 본인의 신용만으로 기한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이건 수출자의 신용이 아니라 수입자의 신용이에요. 팩터링 계약에서 수출자가 수출 팩터한테 팩터링 하자라고 하면 수출 팩터가 어떻게 했었나요? 수입국에 있는 수입 팩터한테 야, 그 수입자 좀 신용 괜찮은지 좀 봐봐 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수입자의 신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
수입자가 맞겠다. 자, 3번 팩터링은 개별적으로 확정되거나 미래에 확정될 매출 채권, 비효통 증거를 대상으로 하며 상환 청구 가능뿐만 아니라 상환 청구 불가능이라고 하는 형태도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번 신용 승인이란 수입자가 자금 부족, 파산 등의 재무상 이유로 수입 팩터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누가 수출 팩터가 아닌 수입 팩터가 그 대금을 대신해서 지급할 것임을 약속하는 일종의 보증서이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팩터링과 포페이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사실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팩터링과 포페이팅 중 보통 한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다음 중 올바른 설명은 틀린 설명을 해서 좀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받을 필요는 있는데, 교재 내용 자체가 너무 많거나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만 서로 구분을 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